차가운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4월의 어느 저녁, 박정숙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상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40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는데 남편 강태환은 또 늦는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구두를 정리하다가 문득 차 키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회사 차를 타고 갔나 봅니다. 차 안에 두고 온 서류가 있을까 싶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서류 가방을 찾던 제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트 틈새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조심스럽게 집어든 것은 진주가 박힌 명품 브랜드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그리고 제 취향과는 전혀 다른 화려한 디자인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누군가를 태워주다가 떨어뜨린 것일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환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죠. 제가 다가가 넥타이를 풀어주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환은 평소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온몸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었나요? 태환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 귀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45년 만의 만남이라 다들 감회가 새로운 듯했죠. 저는 남편과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죠. 오미란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서로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었죠.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들, 특히 귀에 달린 진주 귀걸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한참 옛날 얘기를 나누다가 미란이 불쑥 물었습니다. 너희 남편 강태환 씨 아직도 그렇게 멋있어?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데 정말 훤칠하고 좋더라. 제가 언제 태환을 소개해 줬었나 기억을 더듬는 사이 미란이 귀를 만지작거리며 귀걸이를 고쳐 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귀걸이 분명히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진주의 크기, 세팅된 모양, 브랜드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귀걸이 최근에 선물 받은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 비싸서 부담스러웠는데 꼭 가지고 싶다고 했더니 사주더라고. 그녀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누군데?
미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야.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정수가, 넌 정말 행복해 보여. 완벽한 남편에 훌륭한 자식들까지. 부러워 죽겠어. 그 말에는 진심과 조롱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태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 귀걸이를 올려놓고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태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완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죠. 테이블 위에 귀걸이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미란이라는 여자 아세요? 내 고향 친구인데 오늘 만났더니 이것과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더군요. 태완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달 전 거래처 모임에서 우연히 미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고 제 얘기를 하며 친근하게 굴었다는 거죠. 술자리가 이어졌고 그날 밤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한다고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날 협박하고 있어. 그날 밤을 몰래 녹화했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너한테 모든 걸 알리겠다고 했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있었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얼마를 줬냐고 물으니 벌써 3천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라는 계속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킬 거예요. 내일 그 여자를 만나볼게요. 태완은 말리려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가정을 그 여자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란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저를 보자 능청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가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수가 와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미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내 남편에게서 손 떼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미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태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죠. 정수가, 넌 참 행복했겠다. 평생 좋은 남편에 훌륭한 자식들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너 시집갈 때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진 걸까? 남편은 사업 실패로 도망가고 혼자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남편을 만났어. 참 쉽더라. 조금만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오던데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완벽한 남편이 말이야.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싶어? 시작은 내 남편, 그 다음은 돈, 마지막엔 내가 평생을 바친 그 화목한 가정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친구였잖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니?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구? 친구는 무슨? 난 평생 너를 질투했어.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미워했다고. 이제 내 차례야. 일단 5억 원을 준비해. 안 그러면 이 영상 너희 아들 결혼 앞둔 사돈집에도 보내고 딸 시댁에도 보낼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잘 생각해봐, 친구야. 미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손에는 구겨진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예비 사돈댁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준호의 예비 장인어른께서 격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며 당장 혼담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제게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가족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대답도 하기 전에 딸 수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무슨 소문을 들으셨는지 집안 망신이라며 난리예요. 수진의 목소리도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장 친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진과 손자들을 친정에 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자식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파탄나고 딸의 시댁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태화는 자책감에 못 이겨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지 임원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죠. 40년간 쌓아온 우리 가정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약혼녀가 직접 찾아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완강하세요. 이런 집안과는 안 된다고 하세요. 죄송해요. 그 아이가 울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란이 원하는 것을 주더라도 내 자식들은 지켜야겠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상담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죠. 시가 6억 원짜리 건물이었는데 최대한 대출을 받아도 5억 원을 마련하기는 빠듯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털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태환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내가 해결할게.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망쳤어요. 이제 내가 수습할게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란과의 만남은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죠. 미란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은 가방을 내밀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가 역시 넌 현명해.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그치?
미란이 가방을 열어 현금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기분 참 짜릿하다. 이제야 내 인생도 좀 살만해질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 가족에게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미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볼 일도 없을 거야. 근데 정수가 한 가지는 알고 있어. 내 남편 생각보다 별로더라.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나왔을 것 같아? 우리가 만난 첫날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내가 협박한 것, 돈을 요구한 것, 그리고 방금 내가 한 자백까지 모두 여기 들어있어. 미란이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복사본은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거야. 공가협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금품갈취. 내가 받을 형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아니라 내 돈을 뜯어낸 공가협박범으로 만들어주겠어. 내가 나한테 한 짓 법정에서 똑똑히 밝혀질 거야. 미란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정수가 제발, 우리 친구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넌 선을 넘었어. 내 남편을 건드린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자식들을 건드린 건 용서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미란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녀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가협박과 금품갈취 혐의를 인정했고 미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예비 사돈댁에 모든 진실을 설명하고 미란이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죠. 오히려 예비 사돈께서는 저희 가족이 겪은 시련의 위로를 표하며 두 아이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의 시댁에서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공가협박범에게 당했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와 사과하셨죠. 가족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어머니라며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이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 있다는 것을. 태환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내가 40년간 사랑했던 그 사람일까? 한 번의 유혹에 무너진 이 남자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가정은 지켰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딸 수진의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태환도 예전처럼 성실한 남편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작은 원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펜을 들었죠. 젊은 시절 꿈꿨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제 꿈을 이제야 되찾으려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태환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이게 무슨... 아직도 그 일을 용서 못하는 거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40년간 박정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죠. 당신 가정을 지키는 건 아내로서 제 마지막 도리였어요. 이제 박정숙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태환이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얘기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해 주더군요.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다고 말이에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태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당신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저처럼요. 그동안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겠죠. 밥 하나, 빨래 하나도 스스로 해보면서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차가운 빗방울과는 달리 오늘의 바람은 따뜻하고 상쾌했습니다. 트렁크 하나만 끌고 나선 제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죠. 택시를 타고 새로 마련한 작은 원룸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켜니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 파일을 열었죠. 제목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날,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태환이 혼자 앉아 후회하고 있겠죠. 미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62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정숙이라는 한 여자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